누군가가 시커멓게 불에 타 뼈대만 남았습니다. 거센 화마에 지붕도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2012년 1월 26일 새벽 2시경 충남 당진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한 주민이 꽝 하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주민이 급히 119에 신고를 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소방관과 저희 경찰들이 동시에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7분 만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불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불은 30평 남짓의 집안을 전부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난 이 불로 70대 노 부부와 40대 아들 부부, 9살 손자까지 3대 일가족 5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에 불이 난 데다 손쓸 틈도 없이 삽시간에 번져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일가족 5명이요? 알고 보니까 이 아들 가족들이 설날이라 이제 고향집에 왔다가 천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노부부가 또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이 집을 찾았다가 이렇게 변을 당한 겁니다. 효심이 정말 지극한 것 같은데 부모님을 챙기다 아들 부부와 손자까지 다 사망을 했네요. 네, 당시 화재가 발생한 집은 부엌과 방 4개로 이루어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부엌이 심하게 불에 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엌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래도 부엌은 아무래도 불을 쓰는 공간이니까 가스레인지도 있고 뭐 화재가 발생하기 쉬울 그렇죠?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올려두고 깜빡 잊으신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가스레인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특징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레버가 점화 위치에 있다든가 중간 밸브가 켜져 있다든가 아니면 탄화물이 가스레인지 위에 잔류했던가. 그런데 이 현장에는 그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주민이 잠자다가 뭔가 쾅 하는 소리가 나와서 놀랐다고 했었잖아요. 네. 뭐 가스가 샜다거나 뭔가 폭발한 거는 아닐까요? 사실 쾅 하는 소리는 그 일반 주택에서 화재가 나면 대부분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스프레이나 부탄가스통 같들이 열에 의해서 팽창해서 폭발하는 소리가 꽝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펑 소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는 화재의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재 현장에서는 그 쾅 소리가 다 나는구나. 네,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가족 5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간 이번 화재의 원인은 뭐였어요? 당시 출동했던 화재 조사관이 안방의 전기 장판을 들추었는데요. 뭔가 이상한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물 같은 그 물질들이 발견이 되었었는데요. 물이요? 예. 물은 보통은 이렇게 화재 진압을 위해서 뿌렸으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물이 아니고요. 네. 화재를 진압하고 나면 진압수가 있는데 진압수 위에 기름띠가 있었습니다. 기름띠. 그럼 누군가가 일부러 불을 질렀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또 이때가 겨울이었으니까 뭐 난로를 썼을 수도 있고 또 그 난로에서 기름이 흘러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유증 검지기를 이용해서 기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증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유증 테스트는 뭐예요? 진압 후에 바닥이나 벽에 기름 성분이 검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방화 같은 현장에 보통 기름들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이 났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네,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게 유증 검지기입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류 검지관이라고 해서 앰플이라고 하는데 이 색깔을 변하는 걸 보고 기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여기 휘발유인데요. 휘발유를 살짝 묻히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현재 유리 검지관이 하얀색이거든요.
자, 유리검지관을 비교해 보면 전과 후가 요 색깔 차이. 청색 부분에 색깔이 변색이 있습니다. 이건 하얀색이고 요거는 약간 노란색으로 변하거든요. 요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는 이 유리검지관에서 휘발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휘발유라고. 예, 요 성분이 휘발유고요. 안 묻어 있는 거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 곳. 자,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건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반응이 없네. 자, 요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기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간이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그 유증 검지기로 검사를 하면 기름이 있다 없다뿐만 아니라 어떤 기름이었는지까지 종류도 알 수 있나요? 네, 기름 성분을 알 수 있는데요. 그거는 유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석유류인지 석유류가 아니고 다른 가스류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이 앰플, 그러니까 유리검지관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 앰플 하나만 가지고 어떤 성분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여기 기름이 있다라고 하면 기름 성분에 맞는 유리검지관을 선택을 해서 채취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스 성분이다라고 하면 그 가스 성분에 맞는 유리검지관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면 화재 현장에서 바로 유류에 의한 화재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유증하고 방화 현장이라든가 이런 현장에서 나타나는 유류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는 어디까지나 간이 테스트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간전제품이나 신발, 의류 등 대부분의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기름 성분이 생활용품에서 나온 석유류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 성분의 증거물은 국립소방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도 소방학교 화재분석실 등 국가공인감정기관의 정밀 분석을 통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도 정밀 분석을 의뢰를 하셨나요? 이 사건에서 채취됐던 증거물을 소방과학연구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감정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감식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당시 감정 결과는 휘발 성분으로 검출이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휘발유. 출입문에서부터 집 뒤에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서 뿌려져 있었고요. 최초에 발화 지점이 부엌인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안방에서부터 시작돼서 연소 확대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뭐 집안에서 휘발유가 나올 물질이 아닌데 누군가가 일부러 뿌렸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람이 자고 있는 안방에다가 뿌렸다는 건데 대체 누가 집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서 일가족이 숨지게 한 걸까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요. 가족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5명 말고요? 예. 다른 가족이 또 있었던 거예요? 수사를 해보니까 아들 김 씨 부부에게는 18살이 된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큰아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당시 큰아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봤는데 사실 이제 뭐 가족을 다 잃다 보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엄마 아빠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또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또 이런 부분에서 물어봤는데 사건 당일 낮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뭔가 집도 조용하고 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화를 해서 이제 가족이 어디 갔는지를 물어봤는데 이제 당진에 있는 집에 가고 있으니 이제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식사는 주방에 있는 갈비를 챙겨 먹어라. 요렇게 그 짧은 대화를 나누고 끊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통화였던 거네요. 그런데 왜 큰아들만 집에 남겨두고 고향에 갔을까요? 일각에서는 이 첫째 아들이 혼자 살아남은 게 이상하다. 그렇지. 혹시 범인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어요. 큰아들이 범인이라는 의혹을 받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첫째 아들의 사연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사연이 있어요? 이 김 씨 부부는 재혼 부부였습니다. 아내가 큰아들을 데리고 재혼을 했고요. 김 씨는 전처와 딸이 있었지만 전처가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재혼 후에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큰아들은 남편 호적에 올라가지도 못했고요. 친아들인 둘째 아들만 호적에 올린 거죠. 정말 이건 약간 명백하게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한 건가요? 네, 그 당진에 계시던 그 부모님이 며느리가 데려온 아들을 호적에 입적시킨 것에 많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아직 아들이 10대인데 미성년자인데 뭔가 큰아들. 그동안의 차별과 서름을 온 가족을 살해하는 걸로 뭐 안갚음을 한 걸까요? 경찰에서 다방면으로 수사를 했지만 큰아들에게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아들이 범인이 아니라서 내심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면 대체 누가 진짜 범인이 누군지를 밝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미스테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요. 9살 난 아들의 목에 전깃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전깃줄이요? 전깃줄이 그 조그만 아이 목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 방화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현장에서는 시신이 많이 타서 미처 발견을 못했었는데요. 국가검시 결과에 노부부의 목에 예리한 흉기에 찔린 손상된 흔적이 관찰되었습니다. 또 하나 며느리가 목눌림에 의한 액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손으로 목을 조르는 거를 액사라고 하는데 네. 손으로 목이 졸려서 죽음에 이른 것이 관찰이 됐고요. 그리고 국가서 분석 결과에 하나의 퍼즐이 발견되었는데요. 모두 하나의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이잖아요. 네. 근데 이 가족들의 시신에는 한 가지 묘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오, 차이점이요? 어떤 차이점이요? 화재가 났을 때 보통 우리가 숨을 쉬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기관지, 코와 입과 이 기도를 통해서 폐 기관지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매, 또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는 검댕이라고 불러요. 화재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코, 입, 기도, 기관지까지 모두 그 검댕, 즉 매가 쫙 깔려 있어서 검게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화재 현장에서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그런 매, 검댕의 흔적이 코, 입, 기도, 기관지 모두에서 발견되지 않았어요. 오, 그러면 이게 불이 나기 전에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건가요? 그런 거죠. 숨을 안 쉬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단 한 명에게서만 매의 흔적, 이 검댕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노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이 이미 죽어 있을 때 유일하게 아들 김 씨 혼자만 살아서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단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시신의 배치도 묘하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내구의 시신은 이제 안방 안쪽에 일렬로 누워서 천정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의 시신만 이 문 쪽에 떨어져 있었고요. 또 아들 주변에는 몸부림을 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 혼자만 사망 원인도 다르고 몸에서 발견된 내 흔적도 혼자만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해야 하는데 사건 당일 아들 가족에 그래서 행적을 쫓는데 초점을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천안집, 아파트 현관문 등의 CCTV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CCTV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이고야. 사람을 메고 가네. 누구를 들쳐 업고 내려가는 모습이네요. 이번에는 또 엘리베이터인데 여자를 등에 업고 있어요. 근데 완전히 축 늘어져 있는데? 좀 무거운 거 같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 김 씨가 이 들쳐맨 거는 9살 난 작은 아들이었고요. 아들을 어깨에다 메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서 14층에서 1층 현관으로 내려간 거고요. 14층에서 1층 그리고 주차된 차에 아들을 태웠어요. 그 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집으로 올라갔는데요. 잠시 후에는 아내를 윗옷으로 이렇게 덮어서 집에서 나오는 게 포착이 됐고요. 이렇게 김 씨는 두 사람을 차에 태우고 당진으로 향했던 겁니다. 이상해.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이 밝혀진 사건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노부부의 아들인 김 씨가 이미 자신의 집에서 9살 둘째 아들과 아내를 살해한 후에 당진으로 이동한 겁니다. 이후에 이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부모님까지 살해했고요. 그리고 집안 곳곳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자신의 몸에도 휘발유를 뿌린 뒤에 안방에서 불을 지른 겁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부모님에다가 아내, 또 자기 아들까지 이렇게 다 살해를 할 수 있죠? 사건의 정확한 진상은 아직도 사실 미스테리로 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모두 사망했고 유가족조차도 김 씨의 범행 동기와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망한 아내의 일기장을 통해서 일기장. 몇 가지 살해 정황을 추론해 보자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먼저 큰아들의 입적 문제로 부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김 씨 가족에게는 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일기장에 보면요. 남편이 매일 게임에 빠져 PC방에 다닌다. 매일 오락, 술, 담배로 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기가 힘들다. 남편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잠도 못 자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 다른 여자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겪은 고통이 일기장에 고스란히 다 남아있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았네요. 또 남편의 동료들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남편이 인터넷 설치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실패하면서 약 한 3억 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려서 그 대출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이제 처에게 이체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죽은 아내의 이 언니에 의하면 이 남편 김 씨가 동생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해서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다툼이 아주 잦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일단 있었네요. 뭐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그렇죠. 사업을 벌였는데 잘 안 됐고 또 아들만 차별하는 문제로 부부 갈등도 있었고 입적을 하냐 마냐로 시부모님하고도 갈등이 있었고 가장 크게 생활고까지 가족에게 골마 있는 상처가 많았겠어요. 와, 아무리 그래도 가족을 이렇게 다 죽이고 본인도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게 믿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작 자기가 낳은 친자식은 손으로 죽였고 맞아요. 아내가 전 남편과 낳은 자기 자식이 아닌 첫째 아들은 그냥 집에 놔뒀어요.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당진으로. 자인 아들 김 씨의 상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 씨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 상황이 있었죠. 하나는 경제적인 빚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첫째 아들과 관련된 입적 문제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내의 일기장을 봤을 때 아들의 입적과 관련된 갈등은 갑작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꽤 오랜 기간 동안 만성적인 갈등으로 보여요. 아내 역시 호적에 올리지 못하는 아들에 대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인 걸로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는 큰아들의 입적 문제보다는 빚 때문에 조금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네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점은 이 김 씨가 가진 빚 문제를 부모님과 아내를 제외하고 다른 가까운 형제 자매들은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이 설 명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고 만약에 빚 문제로 인해서 아들 김 씨가 부모님과 갈등 상황이 심각했다면 다른 가족들이 그 분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심지어 집은 담보로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고 부모님도 김 씨의 부채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 상황인데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는 건 언젠가부터 남편 김 씨 혼자서 이 문제를 떠안고 속으로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빚 문제 자체도 문제지만 이 김 씨가 빚 문제를 주변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게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네, 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혼자서 감당한다는 건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아내의 일기장을 보면 남편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잠도 못 자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라는 언급이 있는데요. 이상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저는 이 문구를 봤을 때 이 시점 남편이 가졌을 심한 우울 증상이 읽혀졌습니다. 물론 심한 우울 증상이 범행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심한 우울 상태에서는 사고 흐름에서 판단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왜곡이 심해지면 비현실적인, 극히 부정적인 상황을 실제라고 믿어버리는 망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왜곡해서 인식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을 유일한 돌파구로 잘못 결정해 버리기도 하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입니다. 분명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현실 판단이 현실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착각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무렵 김 씨는 심한 우울 증상으로 인해 자신이 모든 걸 끌어안고 생을 마감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명백한 타살이잖아요. 일가족까지 죽인 거잖아요. 제 손으로.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죠? 여기서 김 씨의 그 가족 살해 후 과정을 보면요. 아내를 죽인 후에 친아들을 죽이고 혈흔이 묻어있는 안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굳이 당진으로 가서 부모님까지 살해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집에서 자신과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죠. 중간에 다소 허술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가면서까지 살해 후를 한 것은 사건을 자신의 범행이 아닌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서였을 걸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건 조사 초반에는 우발적인 화재로 인한 일가족 사망이라고 언급되기도 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사고사든 살해 후이든 일가족 모두가 죽어서 없고 난 뒤인데 굳이 화재로 인한 사고사로 위장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사건보다 심리 분석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추정을 하며 심리 분석을 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찾고자 했던 것은 사고사를 위장해 자신의 배우자, 부모, 친아들까지 죽이고 자신마저 죽으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조심스럽게 추정해 봤을 때 김 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빚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보여집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잖아요. 감당 안 되죠. 여기서 돈을 갚지 못하면 당연히 대부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았을 거고 이런 상황은 김 씨에게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점차 우울 증상이 심해져 갔던 김 씨는 상황 판단에 대한 왜곡이 생기면서 부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극단적인 상황들을 실제 가능한 상황이라고 잘못 판단했을 수 있죠. 어쩌면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나 보았던 최악의 상황들을 말입니다. 김 씨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진 빚으로 인해 우리 가족 전체가 피해를 입어버렸어. 그런데 나 혼자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 빚은 아내나 아들, 부모님을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힐 거야. 같은 식의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되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상황 판단은 김 씨로 하여금 더 왜곡된 방법을
이 문제의 해결책이라 착각하게 만들었을 수 있죠. 경제적 빚으로 인한 압박감, 죄책감, 좌절감, 그리고 여기서 동반되는 가족 간의 갈등 등이 나는 가족을 살해한 후 밖에 없다는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심한 우울에서 동반되는 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망상이 다 범죄로 연결되는 건 분명 아닙니다. 대부분의 망상은 실제로는 주로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왜곡된 망상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마저 해치는 비극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울과 동반된 판단의 왜곡은 그 상황을 주변과 공유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았을 때 나타나기 쉽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공유하면 그만큼 우리는 넓은 시야를 가지면서 극단적인 판단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데 혼자서만 파고들게 되면 좁아진 판단의 시야가 생각을 한 방향으로만 몰고 가기 때문이죠. 조심스럽지만 저는 이번 사건을 부채로 인한 압박 상황에서 왜곡된 판단 인식이 만든 한 가장의 비극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조금 더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혹은 주변인과 상의만 좀 했더라도 이렇게 비극이 벌어지진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깝네요. 근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한 점이 왜 자신의 핏줄, 그러니까 친자식이 아닌 첫째 아들을 살려뒀을까? 심지어 어린 아들을 살해할 때 첫째 아들도 그 집안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그 부분은 오히려 조금 심플하게 해결이 됩니다. 김 씨의 부채가 첫째 아들과는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첫째 아들은 김 씨의 친아들도 아니죠. 네. 직계 혈족이 아닌데다가 호적상으로도 가족이 아닙니다. 네. 즉 첫째 아들은 김 씨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셈이죠. 어찌 보면 김 씨가 생각한 자신의 부채를 책임질 가족 구성원에 첫째 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채로 인한 본인의 죄책감에서 이 첫째 아들은 벗어나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 첫째 아들과 아버지가 나눈 마지막 대화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녁 먹는 걸 챙겨주는 내용이죠. 이 순간 이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이 본인의 호족에 있지 않아서 내가 죽이지 않아도 되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굳이 범죄자를 동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아버지와 아들, 한 가족으로서 가족을 죽여야 한다는 그 무거운 마음에서 적어도 이 첫째 아들은 그래도 피해져 있기 때문이죠. 첫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가 부채를 상환해야 될 의무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부채 때문이었구나 하는 게.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슬픈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살면서도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는 느낌을 계속 받고 호적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살았는데 가족들이 죽을 때마저도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친자식이 아니라서 목숨을 구제한 거잖아요. 큰아들은 끝까지 가족의 일원이 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그 혼자 살아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일가족을 죽은 범인이 아니라는 오해도 받았던 걸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졸지에 온 가족을 다 잃고 혼자 남게 된 첫째 아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닐까 싶네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신이 불행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해 후는 정말로 무책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아주 극악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정체를 밝혀갈수록 가족이 이럴 수가 있나? 가족이 남보다 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착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기가 예. 마침 설날이었죠. 예, 맞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이 명절이라는 단어는 끔찍한 단어로 기억될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드님에게 이제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은 살아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오히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몫까지 더 행복하게 살아야죠. 앞으로 살해 후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